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감사팀에 불려가야 한다고요? 여기는 미국 명문대 교직원실 한 남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서 짐을 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마이클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IT팀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미 머나먼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지금은 제 인생이 180도 뒤집혔거든요. 하버드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모교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일한다니. 매일 아침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를 걸어가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중국인 동료들이 저를 성추행과 인격모독으로 감사팀에 고발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제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학은 신중하게 조사한다며 저를 대기 발령시켰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악몽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따가운 눈초리,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제가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마이클, 넌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어. 우리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너도 함께 가는 게 어때? 처음엔 그 제안이 터무니없게 들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여행이냐고요. 하지만 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좀 편견도 있었어요. 발전된 나라일까? 영어가 통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도 이대로 집에만 있다간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도망치는 건 아닐까? 돌아와서 모든 게 해결될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죠. 하지만 여기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해결될 것은 없으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어쩌면 해결책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여권을 챙기면서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긍정적인 감정이었죠. 물론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은 생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캠퍼스를 마지막으로 걸어봤어요. 그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게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이곳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침이 밝았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불안감과 기대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순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과 깔끔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깨끗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며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자전거를 꺼내 탔어요. 서울의 한강변을 달리는데 그 경험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제가 본 것 중 최고였어요. 강변을 따라 쭉 뻗은 도로,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 심지어 자전거 수리소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가 있다니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난지한강공원에서 여의도를 잇는 자전거 도로예요. 강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 진녘에 그곳을 지나는데
노을에 물든 한강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 일행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가는 한 달 정도의 여정이었죠. 그 길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중간중간 휴게소도 있고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일이에요. 허기져서 들른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비빔밥을 먹었는데 그 맛이란 정말 환상적이었죠. 주인 할머니께서 서툰 영어로 많이 드세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숙소에 도착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멍해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동행인 톰이 한국 경찰에 신고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경찰서에 가니 영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지갑을 찾아주었어요. 알고 보니 식당에 두고 온 거였더라고요. 주인 할머니께서 직접 경찰서로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친절과 정직함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버드에서의 일들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이 경험으로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죠.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어갔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 정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 모든 게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고대 유적들을 자전거로 둘러보았을 때는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자전거로 달리며 바다를 바라보았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은 제게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한국의 자전거 도로는 정말 특별해요. 예를 들어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릴 때는 강 옆으로 쭉 뻗은 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양옆으로 펼쳐진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그림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만나는 작은 마을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이에요.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도로, 야간 주행을 위한 조명시설,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안전 휴게소까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 제 마음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자전거 여행의 마지막 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부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고 마지막 자전거 여행을 떠났죠. 부산의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하늘, 시원한 바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급경사를 내려가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간 패닉에 빠졌죠.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땅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특히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줬어요. 구급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죠. 눈앞이 흐려지는 와중에 한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지아씨더라고요. 지아씨는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전문성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구급차로 이송되는 동안 지아씨는 제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이름, 나이, 여행 목적 등등.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제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했죠.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응급처치는 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아 씨가 계속 곁에 있어주며 상황을 설명해 주어서 큰 위안이 됐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겁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수술이라니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지아 씨가 보험이 적용 안 되더라도 몇천만 원 단위는 아니라는 의사의 설명을 정확하게 통역해 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수술 전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친절한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비용 면에서 크게 놀랐죠. 미국에서였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받았을 텐데 여기선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건 지아 씨의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곧 회복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행복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지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녀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일로서 저를 돌본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회복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사람들의 따뜻함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 같은 병실 환자들의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지아 씨의 헌신적인 보살핌,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녹였죠. 이 사고는 분명 불행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특히 지아 씨라는 특별한 인연을 만났으니까요. 퇴원할 때쯤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어요.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죠. 깁스를 한 다리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깁스가 제가 꿈을 꾼 게 아니란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하버드에서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힘을 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던 중 지아에게서 온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걱정하며 안부를 물어왔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답장을 보냈죠. 그렇게 우리의 이메일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지아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그녀에게 하버드에서의 제 상황을 털어놓았죠. 지아는 항상 따뜻한 위로와 함께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지아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니퍼 김이라는 분이었죠. 지아는 제게 그분을 만나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아를 믿기로 했습니다. 제니퍼 김과의 첫 만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녀는 예상과 달리 매우 친근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이클, 당신의 사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함께 싸워봐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니퍼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버드 감사팀 상대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아의 이메일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알고 보니 중국인 동료들이 저를 고발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 중 한 명이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승진을 위해 저를 밀어내려고 한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고발 내용을 들었을 때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성추행이라고요? 제가 한 일이라곤 고작 동료의 어깨에 떨어진 낙엽을 털어준 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그걸 허락 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한 거죠. 황당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인격모독 혐의는 더 웃긴 거 있죠? 제가 일 처리가 좀 미숙한 부하 직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해 준 걸 가지고 능력 비하라고 몰아갔더라고요. 선의로 한 조언이 이렇게 곱게 될 수 있다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감사팀과의 미팅날 긴장감에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니퍼가 옆에서 든든히 지원해 주었죠. 우리는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짚어나갔습니다. 낙엽을 털어준 게 어떻게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교육 추천이 어떻게 인격모독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니퍼는 정말 대단한 변호사였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명확한 논리는 상대방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었죠. 그녀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단한가? 하고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중국인 동료들의 모순된 진술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걸 보며 묘한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어요. 동료애나 팀워크는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경쟁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감사팀의 태도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니 점점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어 갔죠. 마지막 미팅에서 감사팀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이클 씨,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컸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소중한 인연들도 만났으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하버드라는 곳에 대한 제 시각도 변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곳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이곳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하버드의 진정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죠. 하버드로 복직하고 나서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로의 기회가 찾아왔죠. 서울대학교와 IT 시스템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학교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지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기쁨 어린 답장을 받고 제 마음도 덩달아 들뜨더라고요. 우리의 이메일 교류는 더욱 잦아졌죠. 매일 밤 그녀의 메일을 기다리는 제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혹시 지아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관광객으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이번엔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웅장함과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하버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IT 기술력에 감탄하게 됐어요. 서울대 팀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세계 강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전혀 느끼지 못했죠. 주말이면 지아와 함께 자전거 여행을 떠났어요.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죠.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달릴 때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의 넛을 잃곤 했어요. 지아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웃곤 했죠. 마이클, 당신 표정이 꼭 어린아이 같아요. 한 번은 안동으로 여행을 갔어요. 하회마을의 전통 가옥들을 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 나라의 깊이 있는 문화에 진심으로 감동하였습니다. 불고기를 처음 먹어본 날 그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지아는 제 반응을 보며 깔깔 웃더라고요. 마이클, 당신 이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돌아갈 수 없을걸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에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아의 격려로 계속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를 처음으로 또박또박 발음했을 때 지아가 박수를 쳐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빨리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그 속에서도 유지되는 전통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관계, 모든 게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버드에 장기 파견을 요청하기로 한 거죠. 지아에게 이 생각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정말요? 마이클,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됐죠.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 다 된 거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지아와 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어느 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문득 깨달았죠. 아, 나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 같았어요. 하버드에서 온 동료들은 한국의 결혼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더라고요. 지아 아버님이 제게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라고 하실 때는 정말 뿌듯했죠. 결혼 후 저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체육센터에서 탁구를 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운동 삼아 시작했는데 탁구를 치면서 동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어요. 처음엔 제 서툰 한국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탁구공이 오가는 사이에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제게 탁구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분들께 간단한 영어 표현을 알려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특히 박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기억에 남아요. 은퇴하신 전직 체육교사셨는데 제게 탁구의 기본부터 고급 기술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마이클, 이렇게 하는 거야. 손목 스냅을 잘 써야 해.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학에서 IT 강의를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에요. 하버드와 서울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IT 기술의 차이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강의했죠.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보며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 떨 수 있을 정도랍니다. 장모님이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엔 여보를 여봉이라고 잘못 발음해서 지아를 한참 웃겼죠.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지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과연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임신 기간 동안 지아를 챙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의 임신 문화가 미국과는 많이 달라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미역국 끓이는 법부터 아기 돌보는 법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죠.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매일 밤 태동을 느끼며 아기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요. 지아는 그런 저를 보며 미소 짓죠. 우리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언어 천재겠어요. 이제 곧 셋이 될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줬는지 모릅니다. 가끔 하버드에서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모든 어려움이 저를 이토록 행복한 곳으로 인도할 줄은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과 미국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고 있죠. 그리고 저와 지아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제2의 고향이 아닙니다. 제 삶의 중심이자 제 가족의 뿌리가 되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지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전화위복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마이클 씨에게 힘든 시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태어나는 새 생명과 함께 지아 씨와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같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